뭐 우리 언론에는 안 나온 내용이죠. 저는 주로 이제 외신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니까 이 국방TV만의 어떤 그 독특한 소식일 수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감염 확산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차후 미군의 한국 순환 배치에 대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주한미군 2사단에 배속된 제1보병사단 소속의 제2기갑여단의 배치가 장기화되거나 순환배치 부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조나선 호프먼 대변인은 현지 시각 10일 펜타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점에서 감염 확산에 따른 미군의 대비태세나 능력의 두드러지는 감소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면서 감염 확산 상황에서 주한미군 운영 방안에 대한 미 국방부 검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호프먼 대변인은 현재 한미연합군은 최전선에서 감염 확산으로부터 병력을 지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일부 연합훈련과 대비태세 관련 노력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비태세 유지보다 병력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는 이달 배치된 제2기갑여단을 대체할 후속 순환부대 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 국방부의 병력 이동 제한 조치가 5월 6일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다음 순환배치 부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호프먼 대변인은 현재 부대 간 순환배치 문제를 매일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군 장병의 감염 확산 지역 이동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제한하고자 하며 적용 가능한 여러 대안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의 핵심 지상전투부대 한 개 여단이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 전염병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이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군 자체가 지금 거의 훈련을 집단 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개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 부대 단위 훈련, 전술 훈련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규모 부대 단위가 모인 어떤 대대급 훈련, 그리고 그 대대급이 모여서 연대급, 여단급, 사단급의 기동 훈련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추가로 이제 미군 문제인데 미군이 지난 이제 3월 4일부터 그 미 1사단 소속의 제2기갑여단이 우리 한국에 주둔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9개월마다 한 번씩 한 개 기갑여단이 로테이션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다음 부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여기에 있던 병력들이 대규모로 다시 귀국을 한다든지 또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부대를 보냈을 때 그들의 사기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톱이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이 주한미군의 이 기갑여단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경우에 9개월만 여기에 근무하기로 하고 왔던 이 기갑여단이 이게 만약에 더 장기화되면 이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고 좀 심각한 사기 저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빼내줘야 되는데 새로운 부대를 지정을 안 해주면 그 다음 후속 부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려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미국의 지상군 전투부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으로나마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 국방부에서 이 상황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과연 그런 상황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미군이 나가면은 정말 땡큐하고 보내줄 국방부인지 참 의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상황 관리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의 거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을 단속하기 위해서 미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이 서해에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 다니엘 아벨 부사령관이 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 재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아벨 부사령관은 현지 시각 10일 하원 교통위원회 산하의 해안경비대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해안경비대는 그동안 인도태평양 사령부 지원을 위해 경비함을 파견해 왔으며 현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단속을 위해서 경비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 1월 대형 경비함인 버솔팜을 한국에 파견한 데 이어서 지난해 6월에는 스트렌튼함을 파견해 서해와 남해, 동중국해 일대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단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해안경비대 함정의 한반도 인근 해역 재파견을 검토 중인 것은 이 해역에서 제대로 된 환적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최근 미 싱크탱크들은 서해 일대에서 중국의 지원 하에 광범위한 불법 환적과 무역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한반도 서해에 경비함 재파견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비함이 전개될지, 또 지난해처럼 중국이 미국 경비함의 활동 저지에 나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해안경비대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군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제법적으로는 코스트가드, 그리고 이제 해안경찰, 이런 쪽으로도 이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미국 연안에서 마약 활동 단속한다든지 밀수 단속한다든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저는 이 미국의 해안경비대가 우리 서해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첫째, 지금 이제 군함이 작전을 하는데, 군함은 이제 전투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속이 위주예요. 군함은 전투가 위주죠. 그래서 이 불법 환적을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더 전문적이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 맡겨놓았던 북한과 중국의 불법 환적, 그리고 불법 무역, 이런 것들을 민간인 해양경찰, 그리고 전문가인 이 해양경찰격인 해안경비대가 하겠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중국에 바짝 붙겠다, 이겁니다. 특히 이 서해 지역은 중국이 자기네들 내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의 특별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서해에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것을 조금은 이렇게 자제하죠. 그래서 평시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중국의 레이더 탐지거리 내에서 막 작전을 하는 거, 미국도 사실은 그 정도 이건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가 무주공산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해경, 그리고 우리 해군이 제대로 임무를 한다면 무주공산이 아니고 서해는 가장 강력한 단속 지역이 되겠죠. 왜냐? 우리 해경과 우리 해군이 서해에 가장 밀집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 해경과 우리 해군이 서해에서 제대로 된 단속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증언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해에서 지금 엄청난 무역 행위들, 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이 서해 지역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군함을 보내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민간으로 평가되는 이 해안경비대를 보내서 작전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덜 불쾌하죠. 그러면서 보다 더 중국 쪽으로 바짝 붙어서도 하겠다. 근데 이제 군함이 중국 쪽으로 바짝 붙으면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인데, 이거 해안경비대, 해안경찰이니까 중국 쪽으로 바짝 붙어서도 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버솔팜이나 스트렌튼함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중국 해경 이 경비함이 바싹 붙어가지고 방해를 했었어요. 지금도 또 그런 짓을 할지 한번 지켜볼 일인데, 아무튼 좀 대형, 그리고 최신 경비함이 와가지고 중국 기도 좀 눌러주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단속 실적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M1299가 최근 시연에서 65km에 달하는 사정거리와 우수한 명중 정밀도를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K9 자주포 긴장해야겠습니다. 미 육군이 지난 6일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신형 M1299 자주포를 이용한 사격 시연을 실시했으며, 발사된 두 발의 포탄이 65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포탄은 로켓 보조 추진제가 부착된 사거리 연장탄, 즉 랩탄인데요. 이 포탄의 현재 사정거리는 70km급이지만 미 육군은 이 포탄을 더욱 개량한 사정거리
130km 이상의 장거리 정밀 유도 포탄도 개발 중입니다. M1299 자주포는 미군이 M109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자주포인데요. 완전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분당 발사 속도가 10발에 달하고 GPS 제밍 지역에서도 정확한 사격 재원 산출과 자동 사격이 가능한 고성능 자주포로 개발됐습니다. 미군은 현재 여단 전투단 포병대대에 배치되어 있는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해서 M1299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18문의 시제품을 생산을 시작으로 오는 2023 회계연도까지 6개 포대분을 생산해서 실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자주포가 2020년대 중반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자주포가 기존 팔라딘 시리즈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어서 우리 K9 자주포 바짝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2000년대 초반에 이 팔라딘 자주포를 대체하는 크루세이더 자주포를 개발을 하다가 다 만들어 놓고 당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폐기시켜 버렸죠. 필요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또 계속되는 분쟁 이런 거 해보니까 필요 없기는 왜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포탄을 가지고 그때 뭐 토마호크면 다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포탄을 가지고 좀 더 장거리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은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M1299 크루세이드 폐기 아니었으면은 세계 최강 자주포를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을 텐데 M1299 이제 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65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타격에 명중했다는 겁니다. 랩탄, 로켓 보조 추진탄이죠. 그런데 우리 K9 자주포가 지금 뭐 40km, 42km 사정거리고 거기다가 이제 50km까지 연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정거리 70km를 지금 구현을 하고 또 조만간 130km까지도 날아가는 포탄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 K9 자주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냐? 지금 수출 한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문제는 속사 성능이 우리 K9보다 우수하다는 겁니다. 우리 K9이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당 10발입니다. 자, 그러면 뭐 분당 6발이나 분당 10발이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 아닙니다. 한 개 포대가 6문인데 그 6문이 적을 향해서 일제히 1분간 집중 효력사를 한다고 보면 우리 이제 K9 자주포 6문이 쏘면은 36발의 포탄을 적 지역에다가 쏟아볼 수가 있습니다. 1분 동안. 그런데 M1299 한 개 포대가 있다면 분당 10발을 쏠 수 있으니까 60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K9은 36발을 쏠 수 있는데 여기는 60발을 쏘는 겁니다. 적에게 2배의 포탄을 내려꽂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한 개 포대를 가지고 6문을 가지고 우리 K9 자주포 11문 정도 2개 포대 정도의 능력을 2배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거는 숫자가 적어도 능력 면에서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또 사정거리도 머니까 여기도 때렸다가 저 멀리도 때렸다가 우리 K9 자주포는 사정거리가 짧으니까 저 멀리 있는 놈을 때리려면 가서 때려야 되는데 가려면 또 부담스럽죠. 이동하다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못 때리는 수. 그러면 저기는 이제 공군이 불러서 때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 지금 어디 다니시기 겁나지 않으세요? 우한폐렴 이거. 참 마스크는 저 어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요일별로 하잖아요. 어제 제가 해당 연도인데 예. 가서 못 샀습니다. 저도 못 샀어요. 예. 그러니까 오부제로 해놓고 오부제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 안 아니에요? 되는군요. 근데 뭐 생산이 안 되니까 예. 우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예. 혹시 제품이 되었더라도 배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부가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너무 입방정을 떤다고 그럴까요? 아니 그거 하면 밤을 새서라도 채워야죠.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그 전에 있던 거 가지고 저는 또 답답해서 그냥 집어넣다가 예. 다중에 있는 곳에 가서 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거든요. 지는 모기를 안 쓰냐 말로 쓰는 거 하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쓴 대한민국 국민이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 베네수엘라 국민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는 배를 채우기 위하고 여기는 생명을 구하기 위하니까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제 제가 어느 모처럼 영양 보충을 한다고 삼계탕 집에를 갔는데 그걸 딱 손님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아주머니 이 사업상의 비밀이니까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최고로 많이 팔 때는 얼마 팝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중복, 초복 그런 거 빼고 보통 최고로 많이 팔 때는 한 120 내지 140그릇쯤 판대요. 그런데 요새는 얼마 팝니까? 한 20그릇 팝니다. 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10분의 1로 줄은 거네요. 거의 10분의 1까지는 안 되고 7, 8분의 1. 8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복날은 뭐 200그릇 파고 그건 빼고 예외지. 빼고. 그래서 그 유식한 아줌마예요. 아니 우리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게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는데 이 경제 어떻게 회복하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뭐 어지간하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더더구나 저 고로동의 그 콜센터의 집단 확진 때문에 그것도 예상할 수가 있었던 일 아닙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은 마스크를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 정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뭐 있으면 이제 벌어갖고 문만 닫고 봉쇄하는 것만을 덩커크에 봉쇄작전만 하고 앉아있고 조금만 나오면 좀 좋게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 좋게 된다고 자화자찬하는 바로 그날 최초의 사람이 죽었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랬어요. 그다음에 구로동 그게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말해서는 문재인 씨도 참 되게 복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 자기가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업자득이죠. 복이 없구나 하고 또 아니 이런 어떤 그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신문 보니까 다른 구라파에서 한국의 방역 체제가 좋다고 칭찬했다는 또 기사만 나오고 어이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사는가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 처음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더니 이제 중국에 창궐했을 때 빨리 안 막은 첫 단추부터 그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그때 된 거죠. 단호하게 닫아야 합니다. 중국에 뭐 시진핑이 오고 자시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 닫고 봐서 나중에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때 설명해야지. 그런데 무슨 시진핑의 눈치를 그렇게 봐가지고 그런다고 시진핑이 옵니까? 그럼 오면 또 뭐예요? 오지도 못하고 오면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멱살 잡힙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대1도에 맞춰서 말이야 중국의 어떤 모화 사상에 빠진 것이 옛날 고려하고 이조에 유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비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정말로 큰일 났구나. 그런데다가 사회주의 국가 만든다고 엉뚱하게 무슨 개헌안 발의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개헌안에 야당이라는 사람이 22명이가 3명이가 또 동의했죠. 김무성 등등. 이 사람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나갔어요. 못 차렸어. 이 와중에 지금 거기 좌파들하고 개헌안을 공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 같은 분이 감옥소에 앉아서 이것도 이러니까 싸움 싸우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요. 정치 얘기 좀 이따 하고. 지금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북한에 뭐 정보를 들으셨다면서요? 북한의 박상학이라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홍보물을 띄우는 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거 띄우다가 14번을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을 갔다 와서 아니 이거 갑자기 자유통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뭐 이런 설왕설래를 들었는데 일단 도착하자마자 어제 그제 도착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휴민트는 여기 있는 탈북자들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3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평양에서만.
평양에서만. 예, 평양에서만 그렇죠. 300명이 죽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원산에 가서 있다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방역 체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미개한 수준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래도 현대적 시스템이라 있잖아요. 예. 판단의 미스라는 게 있지만 뭐 시작하면 그래도 덤벼서 막잖아요. 예. 의료 체계 사람들이 그렇죠. 참 그야말로 목숨 걸고 막 쫓아가고 이런 거 이 있는데 장비 같은 것도 우리는 또 그럼요. 훌륭하고. 아주 얼트라 모던합니다. 예. 초 현대식인데 거기 그게 전혀 없거든. 예. 무조건 막았는데도 단동에서 들어오는 그 상품 그거 있잖아요. 예. 견디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참 민족에게 큰 재난이구나. 네.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북한도 지금 뭐 승리의 날 자축한다고 지금 폼을 잡고 중국. 중국이요. 시진핑이가. 아유. 그런데 시진핑의 정권은 저는 곧 붕괴된다고 봅니다. 예. 이 사람이 대충 보면 무슨 정치가들이 무슨 자기를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놓으면 꼭 문제가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예. 항상 그러더라고요. 시진핑이가 지금 영구 집권 길이 열려 있거든요. 네. 에르도니안 뭐 터키의 뭐 대통령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몇십 년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재앙이 딱 다가오잖아요. 시진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그 홍콩 사태에서 예. 소위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와 역사에 대한 감각을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 전념되거든 이것도. 뭐. 네. 그래서 중국의 근대화, 현대화도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이제 이 사태로 나는 실각한다고. 이제 실각한다고. 예, 실각한다고 보고. 아. 그러니까 그런 실각하고 엉뚱하게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을 가지고 그냥 황제 모듯이 그래요. 이러고 앉아 있는 이 소위 대한민국 옛날 뭐 조선의 그 할 일 없는 왕의 모습 이 너무도 처량하고 울분이 나고 네. 이 세계인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네. 청와대에서 이런 자성이 없는지 그리고 주사파들은 그런 생각을 없는 건지 주사파에 그래 애국심이 있을 때요 민족적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 없는지 진짜 묻고 싶어요. 그 옛날에도 기울어져가는 명나라 네. 그 떠오르는 청나라 이걸 분간을 뭐 못하고 내가 엉뚱하게 그냥 명나라에 예, 계속 예, 그 황제 노릇하다가 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곳에 외교적 노선을 벌렸던 광해군을 그냥 그러게 폭군을 하고 모르게 없어버려. 적어도 외교 정책에 관한은 네. 광해군은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딱 그 꼴이잖아요. 문재인. 그 꼴입니다. 저 그 꼴입니다. 강경화라 예, 하는 예, 거예요. 예. 역사는 무섭게 반복된다는 말이 네. 실감이 나는데 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그 경북에 있는 네. 분들 그 무슨 재앙입니까? 그러게요. 정말로 뭐 몇천 명의 확진자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그 관민이 합동해서 하는 걸 보면 네. 눈물겨워요. 대단해요. 진짜. 정말 눈물겨요. 네. 그 저 고나무계 시장도 네. 열심히 나와서 하고 열심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서울시장은 누구 고소하는 데만 바쁘고 이게 상황이 달라요. 지금 네. 누구 고소하고 자식할 때가 아니거든. 그럼요. 자기 폰만 잡고 잡으러 가자고 막 주장하고 말이야. 이재명이랑. 예, 이게 파퓰리즘이에요. 예. 파퓰리즘. 아니 근데 성금이요. 네. 엄청 거쳤어요. 무지하게 거쳤어요. 근데 그거 어디다 쓰는지 대구에서 마스크도 못 사는데 그럼요. 대구라도 빨리 마스크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마스크도 없대요. 그럼요. 그 기가 막혀. 지금 알려진 성금만 수백억이에요. 예, 예. 안 알려진 것까지 합치면 엄청난데. 그제 추신수도 2억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거야 그것도 어디? 뭐 이제 그야 나타나겠죠. 찾으면 나타나겠지만 지금 그것도 성금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 예산 11조 넘었고. 하는 꼭 부족해서 또 재편성한다, 추가 편성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지금 예비비부터 막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예산이 61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선거용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대구에 집중적으로 그걸 못하는 모양이에요. 안 하는지. 그래서 이 정부가 가지는 소위 국정 수행의 그 선택과 집중, 네. 그 프라이어리티를 정하는데 아주 아둔해. 너무 아둔해요. 아둔한 건지 이게 요번에 그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 성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3분의 1을
우선 쓰고 3분의 2는 사후에 이 우한폐렴 다 끝난 다음에 그 각종 지원 뭐 이런 데 쓴대요. 아 사후에 할 건 그때 또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방역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가 어디 있습니까? 사후가 성금을 누가 사후에 쓰라고 주나요? 빨리 막으라고 그러니까 주고. 지금 이 정권은 뭐 사회주의 정권을 만든다, 무슨 뭐 내각 책임제를 만든다, 뭐 그런 정치적인 음모, 네. 무슨 기획 이전에 민생을 기본적으로 챙기지 못하는 정말로 무능하고 실력 없는 정부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4.15 때 네. 그야말로 아주 속된 말로 썼으면 묵사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정권은 이렇게 당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네. 서신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네. 거기는 할 수 없이 거대 야당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대 야당을 챙기는 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을 그 전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네. 그것은 이번에 강릉의 권성동 의원까지 포함해서 네. 제가 지목했던 탄핵 책임자. 권성동까지 오늘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쪽에 이제 탄핵을 자초하게 만든 무능한 친박 그룹 그것까지 다 정리해서 딱 처리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목표는 달성했어. 달성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리기 전에 네. 자기들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먼저 그랬으면 나갔어요. 얼마나 좋았을 그러니까 거야. 잘리기 전에 그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천 얘기가 막 나오고 네. 그런데 사천도 또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김용호 전 의장이 위원장이 자기 뭐 가까운 사람 한두 명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전체를 흔드는 건 그럼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기 신복을 하나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박근혜의 서신을 가져와 가지고 박근혜 파리를 했다고 그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게 니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아주 도도한 그 색조로 탁 경고를 했던 유아무개 변호사라는 사람이 유영아. 아 자기가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참 나 어이가 없어. 내가 최근에 또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커뮤니케이션 잘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하고 전화하면 뭐 한 방 당할까 봐서 그러나 하고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두어 차례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미래 통합당이 그것을 만약에 뭐 미래한국당으로 만들면 내가 박살을 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잘릴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안 되죠. 네. 그게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최소한도의 여론 형성의 그 내부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도. 예. 근데 이건 유영아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욕 보이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욕 보는 건 떡 만드는 거죠. 아니 배달만 하는 게 지가 메시지 배달만 하면 되는 건데 저기서 숟가락을 거기다가 또 얹어서 나도 배당 주식 달라는 얘기는 마찬가지. 숟가락을 얹으면 되나? 그리고 도대체 비례 후보에 580명인가가 신청을 했다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현실 정치에 끼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비례대표 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6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만큼 또 어떻게 좋게 보면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수 우파에 말하자면 그 여론이 희망을 보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세가 결집되는 거죠. 그러니 저 민주당이 염체불구하고 또 비례정당 비슷한 거 만든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정당 투표한다고 지금 정당 투표 오늘인가 내일부터 시작하죠. 결과는 뻔하죠. 뻔하죠. 그런 장면 당원 투표 말씀이죠. 당원 투표. 아니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을 이 나라 제1당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찍은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친 당, 더불어 망한 당이야. 국가가 망해. 아니 근데 이해찬 씨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죠. 오랜 또 DJ 때부터도 다 너무 잘 알죠. DJ가 키운 저 이해찬 씨 아니. 그렇죠.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안면골수라고 그럴까.
그런 관록도 있고 연세도 있고 이제 이런데 그냥 뭐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이렇게 이런 꼼수 이런 걸로. 여사는 표정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양반이 좀 그 사람이 좀 딱딱합니다. 얼굴이 좀 네. 딱딱해서 그 좀 좋지 않은 그 저 닉네임도 가지고 있고 어쩌고 했는데 이해찬도 머리는 영민한 사람입니다. 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1월 29일 날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1년부터 18년 4개월 동안 계속되어 오던 아프간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아프간 탈레반 세력과 미국이 직접 이렇게 협상을 함으로 해서 미국이 앞으로 거기에 있는 미군을 14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에 모두 철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 1단계로서 135일입니다. 약 4개월 이내에 병력을 8,600명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거기 1만 2천 명이 있죠. 그래서 한 4천 명 정도를 줄일 지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프간 탈레반과 이 미국 정부의 이 평화 협상에 관한 것은 이 2001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정식으로 종식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2001년 9월 테러 이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세력을 거기에다가 보호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알카에다 세력이 2001년 미국에 대해가지고 테러를 감행했고 그 당시에 3천여 명이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 탈레반 정권에 대해 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세력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내놓아야 된다. 그러더니 그걸 거부하자. 그때 전쟁을 하게 됐고 그것이 18년간 계속이 되었습니다. 자, 18년 동안 미국이 이 아프간 전쟁을 위해서만 사용한 전쟁 비용이 2조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액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미군이 2,400명, 그리고 나토라든지 연합군까지 합치면은 3,500명이 희생을 당했고 민간인이 3,80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의 1년 이후에 미국이 거기에서 전부 다 철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프간은 탈레반 세력이 거의 그 지역을 다시 장악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카타르 도하의 평화 협상을 이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그런 아주 잘못된 평화 협정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그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그 실크로드의 핵심적인 그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그 아프간을 두고 전쟁을 벌였죠. 그걸 우리가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979년 소련이 갑자기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10년 동안 거기에 점령을 해 있다가 1989년 결국은 물러나게 되었죠.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세계 강대국들의 무덤이다 하는 이야기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2001년에 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고 그 전쟁의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거기에 있는 알카에다 세력들을 소탕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전쟁 18년 만에 다시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이 탈레반 세력이 점점 더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미국이 빠지면은 그게 이제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려가 지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의해서 세워진 그 카불 정권은 뭐라고 할까, 허약하기 그지 없죠. 우리 대한민국과는 달리 스스로를 돕지 않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국은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유엔군이 동시에 들어가지고 여기 남침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또 미국의 안보 우선화해서 그 산업혁명을 이룩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대한민국은 아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미국이 18년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2조 달러를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걸 이제 국가 건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한 국가 건설에는 아프간에서 미국이 실패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미국이 철수하면은 그것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은 여기서 철군을 해서 그 여력이 있는 병력 그리고 또 여력이 되는 그 재정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읽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미국이 철수하기 전에 탈레반과 여러 가지 합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러 조직이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아프간하고 탈레반 정부가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탈레반 정권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러한 합의를 지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 탈레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탈레반 할 때 잘 이해를 하시는 것처럼 매우 교조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음악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오락도 완전히 금지시키죠. 그 도둑의 경우에는 손도 자르고 또 불륜을 지른 여성의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지금 벌도 허용하는 아주 그로 이제 교조주의적이다, 탈레반적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성들도 일체 사회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하나의 특이한 그러한 그 성격을 갖는 정권이죠. 그래서 이 합의에 대해서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그 대안을 내놔봐라 그러면은 그 대안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이 아프간에 나가 있는 미군들 하루빨리 본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 전쟁에 지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냐면은 월마트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월마트 원칙이라는 것은 미국 내에 월마트라고 하는 그 마트가 물건을 가장 싸게 팔죠. 그래서 월마트 원칙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은 해외의 전쟁에 개입하거나 어떤 특정의 외교 정책에 하는 것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미국인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그 정책,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할 것을 그 행정부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재선이 있는 그 해에는 그러한 철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6.25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쟁이 역시 3년 이렇게 장기화 되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 전쟁을 트루만의 전쟁, 그 다음에 더러운 전쟁, 더티 워,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잊혀진 전쟁, 이렇게 그 당시에 불렀죠. 자,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이 번영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이제는 6.25 전쟁이라는 것이 실패한 전쟁이 아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가 본다고 한다면은 아이젠하워 당시 유럽 사령관이 그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선거 공약이 뭐냐면은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 한국을 가가지고 그 전쟁을 끝내고 미군들을 전부 다 본국으로 데려오겠다. 그게 하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끝낸다는 공약을 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베트남 전쟁이 또 장기화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당시 후보로 나서가지고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롭게 철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지금 도하 미국과 탈레반 평화협정처럼 1973년에 이 북베트남의 르둑토와 헨리 키신저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파리 평화협정을 그때 비밀리에 체결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벨위원회가 르둑토와 키신저에게 노벨 평화상을 각각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베트남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그러한 업적에 대해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키신저는 그 상을 받았지만은 그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였던 르둑토는 그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상을 받지 않았느냐? 베트남에 아직 완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상을 받지 않았는데 르둑토가 이야기한 그 베트남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완전히 적화해야만이 베트남의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가지고 미국이 베트남으로 철수를 하자마자 1975년 북베트남이 탱크를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남베트남이 적화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앞으로 14개월, 1년 남짓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군들이 완전히 철수한다. 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내세웠던 공약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실현이 못 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공약을 지금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철수를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다음 닉슨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서 보는 것처럼 이 월마트 프린시플이 작동을 해가지고 철군을 한다고 할 경우에 결국은 이 아프간은 이 탈레반의 수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프간 전쟁을 미국이 해가지고 그동안 18년 4개월 그 다음에 2조 달러라고 하는 전쟁 비용을 사용해서 결국은 그것이 민주국가가 되지 못하고 탈레반 정권으로 다시 되돌아가 나간다면 미국의 그러한 노력이 완전히 무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탈레반과 미국의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과 북베트남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여기에서 미군을 철수를 하려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체결해줘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배낭끝 전술을 써가지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로부터 1953년 한미동맹을 받아 내모를 해서 한국이 그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우산 하에서 오늘날 안보적인 안정감을 갖고 번영을 누릴 수 있게 지금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역시 어떠한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를 도와야 되겠다. 스스로 자기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이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미국이 되었던 그보다 더 강한 국가가 거기에 18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 탈레반과 미국의 평화 합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